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8장에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파트 1에서는 그죠? TCP/IP 스택, 그리고 프로토콜, 뭐 패킷, 그리고 TCP/IP의 동작 과정부터 이제 우리가 TCP 리스너 클래스와 TCP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스트림 객체, 그리고 뭐 루프백, 그리고 이제 실습으로 우리가 소켓과 소켓 클래스와 TCP 리스너, TCP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했고,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의 능력,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윈폼으로도 우리가 한번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9장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파트 2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거는 다 1장 파트 1에서 다 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할 거는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이론적으로 좀 넣어둘 기억을 해야 될, 즉 공부를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일단 보고 우리가 한번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9.1절이고요. 자, 흐르는 패킷이라는 절입니다.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지금은 참 군대가 많이 좋아졌죠. 뭐 아직 뭐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뭐 부조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어디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제가 근무를 할 때 시절 때보다는 좋아졌던 건 맞아요. 뭐 요즘에 병장 월급이 200만 원 한다면서요. 뭐 제 때는 저는 2만 원 받았거든요. 아무튼 폰도 못 썼고 그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일반 병사들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그죠? 예전에는 군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자유롭게 쓰기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편지 얘기 나오니까 참 옛날 생각이 드네요. 참 제가 첫 편지를 받고 부모님한테 첫 편지를 받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이제 화장실에 가서 혼자 그 편지를 뜯어가면서 읽어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막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여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으면 집 주소가 적힌 편지 봉투에 자신의 소식을 담은 편지를 넣어 우리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아들의 손을 떠나 이제 우체부를 통해서 부모님의 손에 전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부모님은 이제 편지 봉투를 뜯어 아들이 보내온 소식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많이 우실 거고 등등 뭐 부모지간은 다 그렇죠. 그죠? 부자지간 뭐 아니면 모자지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자 아마 대부분은 이제 TCP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통신 과정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위기를 좀 깨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TCP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얘는 신뢰성, 연결지향적 UDP와는 좀 반대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UDP에 비해서는 얘가 좀 떨어진다.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파트 1에서. 그래서 TCP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면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일단 보내는 측이죠. 송신 측에서 write, 그죠? 예, 네트워크 스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림 라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write 메소드를 할 때마다 하나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며 이 메시지를 수신 측에서는 당연히 write를 했으면 read를 통해서 하나씩 읽어 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TCP는 연결 지향, 흐름 지향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뛰어나죠. 반드시 내가 무언가 패킷을 하나 보내면 상대방에서 수신을 했다고 리스판스, 응답 메시지를 받아야 다음 메시지를 이어서 보내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UDP는 그렇지 않죠. 막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받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쓴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도 UDP도 요즘에 많이 좋아졌죠. 그죠? 예. 그래서 TCP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달 과정은 편지보다는, 그죠? 오히려 편지는 한목에 다 가잖아요. 메시지가. 그죠? 한목에 다 가기 때문에 그거를 쫙 다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TCP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읽었는지 확인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 편지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TCP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달 과정은 편지보다는 오히려 전기가 전달되는 모습과 더 닮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전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를 갖고 있는 쪽이 전기를 받아야 하는 쪽으로 전기를 흘려 보내죠. 그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TCP 프로토콜도 전기처럼 양쪽이 서로 일단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 즉 송신 쪽에서 수신 쪽으로 패킷을 흘려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패킷을 파트 1에서 뭐를 비유했습니까? 소포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죠. 내용물이 안에 있고, 그리고 겉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등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패킷을 이렇게 흘려 보내죠. 그런데 둘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TCP 프로토콜은 전기와는 달리 흐름 속에서, 그죠? 각각의 개별 패킷의 경계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문을 보내든 뭘 하든 간에 이러한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그죠? 그래서 시작이 어디이고 끝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거기까지 받고 또 이어서 받고, 그죠?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TCP 프로토콜 흐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다음 장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여름철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참 홍수가 많이 발생하죠. 그죠? 홍수, 그리고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홍수도, 태풍 때문에도 피해도 많이 있고, 여름철에는. 그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상류에다가 우리가 댐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홍수를 예방할 수가 있죠. 댐은 빗물을 받아서 가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댐이 커다란 물탱크 역할을 해줘서 불어난 물을 받아내 하류로 갑작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댐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뭐 이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죠. 그래서 댐은 또 홍수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가뭄에서도 잘 기능을 하죠. 그동안 비가 내린 것을 모아두었다가 가뭄 시기 때, 그죠?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을 필요할 때 수문을 우리가 열죠. 열어서 하류에 이를 공급하는 것도 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 T가 이게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여튼 TCP 통신 애플리케이션도 이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퍼. 자, 버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임시 메모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TCP 통신 애플리케이션도 이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퍼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를 향해서 내보내는 데이터도 들어오는 데이터도 이 버퍼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듯이 라이트 스트림을 하고 나서 오토 플러시라는 속성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 오토 플러시 속성을 제가 트루로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버퍼 비우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버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임시 메모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 번이라도 CPU라는 게 있을 거예요. CPU를 뜯어보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옆에 자그만하게 아니면 요즘에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뭐 제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성능 여기에 보면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요렇게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버퍼라고 바라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러한 버퍼를 갖고 있는데 이 버퍼에서 제가 오토 플러시 기능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L1, L2, L3 캐시라는 버퍼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오토 플러시 속성을 제가 true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버퍼도 아까 보셨다시피 킬로바이트 단위가 있고 어쩔 때는 메가바이트 단위가 있고 좋은 CPU일수록 이거 용량 캐시 메모리 용량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버퍼를 거쳐서 그래서 이 버퍼가 왜 등장했냐? 램으로도 충분한데, 그죠? 그런데 이 버퍼가 중간에 있어 줌으로써 CPU가 이렇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램이 있어요. 그죠? 램이 있으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버퍼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 두 개의 속도 차이를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플러시라는 속성은 우리가 버퍼가 가득 차게 되면 그냥 데이터로 가득 차게 되면 버퍼 내용을 싹 비우는 거예요. 내용을 전송을 하고. 근데 만약에 오토플러시 속성을 폴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 버퍼가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든 뭘 받든 간에 차잖아요. 가득 차게 되면 예외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작업을 중지하고 에러 페이지를 출력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를 향해 내보내는 데이터도 들어오는 데이터도 이 버퍼를 다 거치게 돼요. 그래서 송신 측, 수신 측
일단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PC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하고 정확한 신뢰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송수진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내는 측인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내려고 하면 일단 송신 버퍼에 먼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잖아요. 보내면 우리가 라이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리드로 읽어드리죠. 그러면 여기에 수신 버퍼가 있어요. 물론 이 크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읽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버퍼에 차는 순서대로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에서 받은 내용을 다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을 하든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두 애플리케이션이 TCP 연결을 맺고 있고 그리고 보내는 측, 즉 송신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 A, 문자 A, B, C를 수신 애플리케이션에 보내려 한다라고 일단 해봅시다. 그리고 이 A, B, C는 W 버퍼라는 이름의 바이트 배열에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흐르는 패킷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먼저 송신 측에서 프로그램 메모리에 램이겠죠? 램에 A, B, C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내가 수신 측에 전달하려 그러면 송신 측이든 수신 측이든 버퍼가 각각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송신 측 애플리케이션에서 라이터 이거는 뭐 스트림 라이터가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스트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라이터에 라이트 메서드를 써서 W 버퍼 이 바이트 배열이라고 보고 그래서 0번째부터 3번째까지 요거는 이제 아니죠. 그죠? 요거는 포함 안 하죠. 그죠? 그래서 0, 1, 2 그죠? 를 호출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로부터 송신 버퍼로 데이터가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던 것이 이제 네트워크 전송을 하기 위해서 송신 버퍼에 A, B, C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 측은 아직까지 뭐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OS 즉 운영체제는 송신 버퍼에 있는 내용을 연결을 하고 있는 수신 측으로 이제 보내겠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네트워크 대역폭이 넓고 품질이 좋다면 많은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수신 측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아주 조금씩 데이터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이트씩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대역폭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대역폭이라는 단어도 네트워크 용어 중에서 하나인데요. 통상적으로 대역폭은 우리가 밴드 위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에서 사용 가능하거나 소비된 정보 용적의 비트레이트를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초당 여러 비트로 원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 bps, 기가 bps로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bps는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면 1메가 bps다. 그러면
1초 만에 1메가가 전송이 된다라는 뜻이고, 기가 bps다. 그러면 이거는 1초 만에 1기가가 전송이 된다는 뜻이에요. 뜻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한 번에 막 1기가씩 날아가는 경우는 좀 드물죠. 예. 그래서 대역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트워크 대역폭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대역폭이 있고, 또한 디지털 대역폭,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범위로는 우리가 헤르츠 단위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역폭이라는 거는 정보적인 이론, 우리 IT 통신, 그리고 무선 통신, 혹은 신호 처리, 뭐 이런 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대역폭은 절대적인 주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점유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컴퓨팅,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네트워크 통신에서의 대역폭은 주어진 경로, 그죠? 를 통한 데이터의 최대 전송 속도를 우리는 대역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전송률, bps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뜻은 메가 bps, 기가 bps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대역폭에 따라서 이거를 ABC를 한 방에 다 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대역폭을 가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씩 이 원바이트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물론 이런 바이트 배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로 우리가 데이터 보내면 초당 한 5, 6메가씩 날라가잖아요. 그죠? 저는 1기가 bps를 안 쓰고 있고, 집에서는 거의 한 500메가 bps를 쓰기 때문에 그 정도 날라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1기가 bps를 쓰시는 분들은 저보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2배가 되겠죠. 그죠? 여튼 이렇게 해서 한 바이트가 넘어왔다라고 봅시다. 그죠? 대역폭이 좁아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한편 수신 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담기 위한 R버퍼를 선언을 하고, 스트림 리더나 네트워크 스트림의 리더, 그죠? 네트워크 스트림 리더를 이용해서 리드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 R버퍼 0에서부터 16, 이거는 16바이트로 바이트 배열을 선언했다라는 거겠네요. 그죠? 를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 코드는 16바이트를 읽어오려고 시도하지만, 실제로 수신 버퍼에는 지금 현재 앞에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A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신 버퍼에는 A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R 버퍼에는 A가 담기고, 리드 메소드가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 1을 반환을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한편 그러는 동안 수신 버퍼에는 송신 측에서 보낸 BC라는 B와 C의 문자가 각각 이렇게 도착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수신 측은 리더 클래스에서 리드 메서드를 똑같이 호출을 하면, 이번에는 수신 버퍼에 두 개가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와 C가 R 버퍼에 담기고, 리드 메서드는 읽은 바이트 수 2를 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신 측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던, 그죠? A, B, C가 모두 수신 측 프로그램 메모리로 이제 다 전달이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복잡한 네트워크 예제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파일 업로드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솔직히 이러한 부분은 C#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라는 보장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워낙 요즘에는 네트워크 통신 프로그래밍은 기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태여 이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저를 안 보셔도 상관없죠. 저는 뭐 물론 여러분들한테 강의자의 입장으로서 C샵의 기능들을 다 소개시켜드리고, 웬만하면 대다수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실습을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거나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종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강의도 얼마나 안 남았으니 마저 다 수강하는 것을, 만약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내가 필요하다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 끝까지 수강하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은 강의자의 입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9.2 소절이고요. 프로토콜 요 부분은 제가 요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우리가 뭡니까? 흐르는 패킷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죠? 버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대역폭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토플러시 속성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즉 패킷을 보낼 때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프로토콜 설계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예제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9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인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